옛날 높은 산과 넓은 들판이 있는 작은 마을에 형제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놀부였고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성격은 서로 너무 달라 마을 사람들은 저렇게 다른 형제도 있구나 하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형 놀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을 싫어했습니다. 집에는 쌀과 곡식이 가득했지만 누군가 먹을 것을 빌려달라고 하면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도 불쌍하다는 마음보다 저 사람이 내 것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놀부를 보면 예의는 지켰지만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동생 흥부는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드는 노인을 보면 대신 들어주었고, 배고픈 아이를 만나면 자신의 점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흥부를 만나면 늘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흥부는 마음이 참 착해. 저 사람은 부자가 아니어도 늘 남을 도와주려고 해. 사람들은 흥부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형제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가족 모두가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집과 논, 밭, 가축, 곡식은 모두 형 놀부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흥부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재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굶지 않고 살아갈 만큼의 작은 논 한 조각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흥부는 형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작은 논 하나만 나누어 주시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놀부는 흥부를 한참 바라보다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모두 내 것이다. 흥부는 다시 한번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밭 하나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자 놀부는 화를 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빈손으로 나가. 흥부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형과 다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집을 나왔습니다.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내는 흥부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흥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함께라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끝에는 오래된 초가집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지붕에 볏짚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이 방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벽도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지만 흥부는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우리가 함께 살기에는 충분해.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손으로 하나씩 고치면 따뜻한 집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직접 흙을 날라 벽을 메우고 새 볏짚을 구해 지붕을 덮었습니다. 낡은 문도 고치고 마당도 깨끗하게 쓸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작은 부엌에서 밥을 지어 함께 먹었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흥부는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작고 예쁜 아이구나.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닮아서 착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흥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그 뒤로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몇 년 뒤에는 셋째와 넷째도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점점 많아졌고 작은 초가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비싼 장난감이 없어도 마당에서 돌멩이와 나뭇가지로 놀이를 만들며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모두 함께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흥부는 피곤한 몸으로도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도 잘 지냈구나. 아이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했던 피로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늘어날수록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흥부는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어나 산에서 나무를 하고 논에서 품을 팔고 무거운 짐을 대신 나르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지만 품삯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 받은 돈으로는 온 가족이 먹을 쌀을 사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항아리 바닥에는 쌀이 손으로 한번 움켜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뚜껑을 닫았습니다. 흥부도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멀리 가서라도 일을 구해볼게.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흥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다음 날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흥부는 새벽부터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이미 일할 사람은 충분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사람이 다 찼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세요. 어디를 가도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장작을 옮기는 일을 하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장작을 하루 종일 나른 뒤 받은 돈은 쌀을 조금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흥부는 작은 쌀자루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아내는 그 쌀을 아껴 쓰기 위해 물을 많이 넣어 죽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많이 고팠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먼저 먹어. 아니야. 형이 먼저 먹어. 그 모습을 본 흥부와 아내는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척 아팠습니다. 며칠 뒤 결국 쌀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쌀독은 텅 비었고 부엌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배를 만지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막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 말을 들은 흥부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지쳐 잠든 뒤에도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한 번만 형님께 가보는 건 어떨까요? 빌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꼭 갚으면 되잖아요. 흥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다시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를 골고 잠든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지. 내일 형님을 찾아가 보겠어. 다음 날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 흥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인기척을 듣고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흥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집에서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아이는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흥부는 천천히 형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고 길가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형을 찾아가는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부탁했다가 차갑게 거절당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아이들의 배고픈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형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놀부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고 넓은 마당에는 하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쌀자루와 곡식 자루가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닭들은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소들이 여유롭게 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흥부는 창고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많은 쌀 가운데 아주 조금만 있어도 우리 아이들은 며칠 동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재산을 달라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빌려달라고 부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흥부는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하인 한 사람이 나와 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흥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을 뵙고 싶습니다. 흥부가 찾아왔다고 전해 주십시오. 하인은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뒤 놀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놀부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흥부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흥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형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놀부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아침부터 찾아왔느냐? 빨리 말해라. 흥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아이들이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쌀을 조금만 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놀부는 그 말을 듣자 피식 웃었습니다. 또 돈이나 쌀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냐? 흥부는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놀부는 창고 쪽을 한번 바라보더니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창고에 쌀이 많아 보인다고 아무나 빌려줄 것 같으냐? 흥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빌려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놀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갚아? 네가 무슨 돈으로 갚는단 말이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주제에. 흥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부는 계속 비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살았어야지.
먹여 살릴 형편도 안 되면서 아이는 왜 그렇게 많이 낳았느냐? 그 말에 흥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놀부는 흥부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난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당장 돌아가라. 네가 여기 서 있는 것만 봐도 기분이 나쁘다. 흥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했습니다. 형님, 쌀 한 그릇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러자 놀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말을 못 들었느냐? 나가라고 했다. 그는 문 옆에 세워둔 빗자루를 집어들고 흥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다시는 내 집에 찾아오지 마라. 흥부는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놀부는 마당 끝까지 따라오며 빗자루를 휘둘렀고 하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흥부는 결국 빈손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옷에는 먼지가 묻었고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지만 흥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이 달려와 물을 것입니다. 아버지, 밥 가져오셨어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이 보이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아버지를 발견하고 반갑게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막내는 흥부의 다리를 꼭 붙잡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흥부의 손이 비어있는 것을 본 아내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흥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흥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마실 물만 끓여 조금씩 나누어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다가 하나둘 잠이 들었습니다. 흥부는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 홀로 앉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구나. 바로 그때 어디선가 아주 작은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짹, 짹. 흥부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울음소리가 앞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흥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을 지나 집 뒤편으로 가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어린 제비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털이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새였습니다. 제비는 날개를 퍼덕이려고 했지만 제대로 날지 못했고 작은 몸을 떨며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흥부는 조심스럽게 제비를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니? 제비는 놀란 눈으로 흥부를 바라보며 다시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흥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무 위에는 작은 제비 둥지가 있었습니다. 둥지 안에서는 다른 새끼 제비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어미 제비는 둥지 주위를 불안하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 사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길고 검은 뱀 한 마리가 둥지를 향해 천천히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미 제비는 뱀을 쫓아내려고 가까이 날아갔지만 몸집이 너무 작았습니다. 뱀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혀를 날름거리며 둥지를 향해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흥부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굵은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뱀 앞으로 달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리 가. 뱀은 잠시 멈추더니 흥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흥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를 힘껏 휘두르자 뱀은 깜짝 놀라 몸을 피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무를 타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흥부는 다시 한번 나뭇가지를 내리쳤습니다. 나뭇가지가 땅에 크게 부딪히며 소리가 나자 뱀은 결국 포기하고 풀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미 제비는 그제야 안심한 듯 하늘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흥부는 다시 손바닥 위에 어린 제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제비의 한쪽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둥지에서 떨어질 때 다친 것 같았습니다. 흥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겠구나. 그는 제비를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작은 새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제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흥부는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둘 일어나 제비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막내가 작은 손가락으로 제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비가 죽어요? 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잘 돌봐주면 다시 건강해질 거야. 흥부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가느다란 나무 조각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천을 잘게 찢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비의 다리를 곧게 펴고 작은 나무를 양쪽에 대었습니다. 사람의 다리가 부러졌을 때 부목을 대는 것처럼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 준 것입니다. 제비는 아파서 잠시 몸을 움찔했지만 흥부는 다치지 않도록 손끝에 힘을 뺐습니다. 아내는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남은 쌀 몇 알을 손으로 으깨 제비에게 조금씩 먹여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누구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제비도 배가 고플 거예요.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 괜찮아요. 흥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제비를 찾아갔습니다. 잘 잤니? 막내는 제비에게 인사를 했고 제비는 작은 소리로 짹 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깔깔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제비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어서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2발로 서서 방 안을 깡충깡충 걸어 다녔습니다. 날개도 힘차게 퍼덕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흥부는 매일 제비를 손바닥 위에 올려 햇볕을 쬐게 했고 아이들은 작은 벌레를 잡아다 먹였습니다. 어느 날 제비는 갑자기 날개를 크게 퍼덕였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짧게 한 바퀴 날았습니다. 아이들은 기뻐서 박수를 쳤습니다. 날았다. 정말 날았어요. 제비는 다시 흥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제비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다리도 처음처럼 튼튼해졌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겼습니다. 흥부는 이제 제비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아침, 흥부는 가족들과 함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두 손 위에 제비를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렴. 건강하게 오래 살아. 아이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 다음에 또 놀러와. 제비는 잠시 흥부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날개를 펼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집 위를 한 바퀴 또 한 바퀴 크게 돌았습니다. 마치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맑은 하늘을 향해 점점 높이 날아가 마침내 작은 점처럼 보이다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제비가 사라진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막내가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흥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또 만날 수도 있지. 흥부는 그저 다친 생명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비를 구해준 일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었다는 사실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계절은 천천히 지나가고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지나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흥부의 집 지붕 위에서 아주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짹, 짹. 흥부가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자 지난해 자신이 구해 주었던 바로 그 제비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비의 부리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려 있었습니다. 제비는 흥부의 집 위를 천천히 몇 바퀴 돌았습니다. 흥부와 아이들은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막내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비예요. 정말 다시 왔어요. 흥부도 반가운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정말 돌아왔구나. 제비는 마당 한가운데로 날아와 흥부 앞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입에 물고 있던 작은 씨앗 하나를 땅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씨앗은 손톱만 할 만큼 작고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씨앗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흥부는 씨앗을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그냥 평범한 씨앗처럼 보이는데. 제비는 다시 한 번째 하고 울더니 흥부의 주위를 빙글 돌았습니다. 그러고는 맑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흥부는 한동안 제비가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다가 씨앗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아내는 씨앗을 보며 말했습니다. 심어보는 게 어떨까요? 흥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떤 씨앗인지는 모르지만 정성껏 키워봅시다. 그날 오후 흥부는 마당 한쪽의 흙을 고르고 작은 구멍을 팠습니다. 아이들도 옆에서 손으로 흙을 옮기며 도왔습니다. 막내는 작은 손으로 흙을 한 줌 집어 씨앗 위에 살며시 덮었습니다. 빨리 자라렴. 아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흙을 뚫고 작은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연한 초록색 잎이 햇빛을 향해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새싹을 보러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커졌어요. 잎이 하나 더 생겼어요. 흥부는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고
흙이 마르지 않도록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 작은 식물을 아끼며 키웠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넓은 잎이 여러 장 자랐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의 키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흥분의 박이 정말 잘 자라는구나. 올해는 큰 박을 많이 따겠어.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흥부는 그 박이 제비가 가져다 준 씨앗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깊어지자 넝쿨은 지붕까지 뻗어 올라갔습니다. 커다란 잎들이 초가집을 덮었고 노란 꽃도 하나둘 피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진 자리에는 작은 박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박들은 이상할 만큼 빠르게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주먹만 했던 박이 며칠 뒤에는 사람 머리만큼 커졌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자 두 손으로 안아야 할 만큼 커졌습니다. 첫째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큰 박은 처음 봐요. 흥부도 신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런 박은 처음 보는구나. 며칠 뒤에는 박이 너무 커져 넝쿨이 무게를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흥부는 나무를 세워 박을 받쳐주었습니다. 모두 합쳐 6개의 큰 박이 열렸는데 하나하나가 아이 몸집만큼 컸습니다. 가을이 되자 박의 껍질은 단단해졌고 색도 노랗게 변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수확해도 될 것 같아요. 흥부는 박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손으로 두드려 보니 속이 꽉 찬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오늘 하나만 열어보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아버지 주위로 모였습니다. 흥부는 조심스럽게 칼을 들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둘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는 박이 들어있을 거예요. 막내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씨앗도 많이 나오겠죠? 흥부는 웃으며 가장 큰 박 하나를 마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칼끝을 박 껍질에 천천히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칼이 박에 닿는 순간 박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흥부는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들도 놀라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박 안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박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흥부와 가족들은 숨을 죽인 채 커다란 박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흥부는 칼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막내는 아버지 옷자락을 꼭 붙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박 안에 누가 있어요? 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구나. 잠시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에 박넝쿨 잎만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박 안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흥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있든 열어봐야 알겠지. 그는 박 껍질을 천천히 잘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은 워낙 커서 한 번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껍질을 둥글게 여러 번 자르자 커다란 뚜껑처럼 윗부분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박 안에서 눈부신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족들은 놀라 눈을 가렸습니다. 잠시 뒤 빛이 사라지자 박 안에는 황금빛 비단옷을 입은 작은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꼿꼿했고 흰 수염은 가슴까지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박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흥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을 드디어 만났구나. 흥부는 얼른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박 안에 계셨습니까?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해 주마. 먼저 너희 가족에게 줄 선물이 있다. 그러더니 손을 가볍게 2번 두드렸습니다. 짝짝.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없던 마당에 커다란 쌀자루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쌀자루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밀가루 자루도 나타났고 콩과 팥이 담긴 자루도 생겼습니다. 커다란 항아리에는 간장과 된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세속과 그릇도 생겼고 따뜻한 이불과 옷도 차례차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와! 막내는 너무 신기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꿈이 아니죠? 흥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마당에 먹을 것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흥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가진 것이 없어도 다친 제비를 살려주었다. 배고픈 형편이면서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세상에는 착한 마음을 잊지 않는 존재들도 있단다. 흥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다시 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박 안에서 이번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하나둘 걸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수였습니다. 그는 커다란 망치와 톱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와를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벽을 쌓는 사람도 있었고 나무를 다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수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흥부 어르신, 낡은 집을 새로 지어 드리겠습니다. 흥부는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초가 지붕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튼튼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무너져 가던 벽은 새 나무와 흙으로 단단하게 고쳐졌습니다. 기와가 하나씩 지붕 위에 올라갔고 창문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구경했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작은 초가집은 깨끗하고 튼튼한 새 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부는 집보다 더 기쁜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새로 생긴 쌀로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하얀 쌀밥 냄새를 맡았습니다. 막내는 냄새만 맡아도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된장국, 나물과 김치가 놓였습니다.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성한 저녁이었습니다. 흥부는 밥그릇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이들은 허겁지겁 먹으려다가 첫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죠? 흥부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흥부의 집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비밀이 오래 숨겨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흥부의 집이 갑자기 풍족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부네가 새 집을 지었다더라. 굶던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형 놀부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부는 그 말을 듣자 젓가락질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고? 놀부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흥부 같은 녀석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냐.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사람들이 흥부 이야기를 했고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도 흥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부네 집이 새 집이 되었대. 먹을 것이 창고에 가득하다더라. 아이들도 이제는 배부르게 산다던데. 놀부는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부는 흥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허름한 초가집이 있던 자리였는데 그곳에는 깨끗하고 튼튼한 집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은 잘 정리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밝은 얼굴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닭들도 건강하게 돌아다녔고 창고 문이 열려있는 사이로 쌀자루가 보였습니다. 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이었군. 그때 흥부가 마당에서 나와 형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형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흥부는 여전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놀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흥부는 반갑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놀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었고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놀부는 속으로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굶고 살던 놈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잠시 후 놀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흥부야, 솔직히 말해보아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흥부는 형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형에게 쌀을 빌리러 왔다가 쫓겨난 일, 집으로 돌아와 다친 제비를 발견한 일,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준 일, 다음 해 봄에 제비가 씨앗을 가져온 일, 그리고 그 씨앗에서 자란 큰 박을 열었더니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놀부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야. 결국 중요한 건 제비와 박이잖아. 흥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다친 제비를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놀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참 잘된 일이구나. 나도 기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놀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나도 제비를 구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지. 집에 돌아온 놀부는 아내에게 흥부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말했습니다. 놀부의 아내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당장 제비를 찾아야겠네요. 놀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맞아. 흥부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부터 놀부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제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친 제비는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리 찾아도 제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놀부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어느 날 처마 밑에 제비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퍽! 돌에 맞은 제비는 깜짝 놀라 날아오르려 했지만 그대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쪽 다리를 다친 제비는 아파서 몸을 떨었습니다. 놀부는 씩 웃으며 제비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제 됐다. 흥부처럼 다리를 고쳐주기만 하면 나도 큰 박을 얻을 수 있겠지. 제비는 놀란 눈으로 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놀부는 제비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얻게 될 금과 보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놀부는 다친 제비를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흥부와는 달랐습니다. 흥부는 제비가 아플까봐 손끝에 힘도 주지 않았지만 놀부는 제비를 함부로 내려놓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너만 잘하면 내가 큰 부자가 될 테니까. 제비는 겁에 질린 채 구석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놀부의 아내는 제비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흥부처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놀부는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틀림없어. 흥부가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내년에는 우리 집 창고가 금으로 가득 찰 거야. 놀부는 제비의 다리를 대충 나무 조각으로 묶어 주었습니다. 다친 제비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빨리 낫기만을 바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얼른 나아라. 그리고 내게 박씨를 가져와라. 시간이 지나자 제비의 다리도 조금씩 나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비는 열린 창문을 통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놀부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돌아와라. 씨앗도 잊지 말고 가져와. 겨울이 지나고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놀부는 매일 아침 마당에 나와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새가 날아오기만 해도 제비인가 싶어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제비 한 마리가 집 위를 날기 시작했습니다. 놀부는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왔다. 드디어 왔다. 제비는 처마에 잠시 앉았다가 입에 물고 있던 작은 씨앗 하나를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놀부는 얼른 씨앗을 주워들었습니다. 맞아. 흥부가 받은 것도 이런 씨앗이었지. 그는 곧바로 마당 한가운데 씨앗을 심었습니다. 물도 주고 흙도 고르며 누구보다 정성껏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은 식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을 금과 보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넝쿨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큰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진 자리에는 박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부는 박을 볼 때마다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는 금이 가득 들어 있을 거야. 박은 점점 커졌습니다. 흥부의 집에서 자란 박보다도 더 크고 더 무거웠습니다. 놀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박을 두드려 보며 언제 익는지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수확할 날이 되었습니다. 놀부는 온 가족을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다. 아이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마당으로 모였습니다. 놀부는 가장 큰 박을 가운데 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자, 어디 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자. 그는 힘껏 박을 갈랐습니다. 쩍! 박이 갈라지는 순간 안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놀부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연기 속에서는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 잠시 뒤 박 안에서 도깨비들이 하나둘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뿔이 달린 도깨비, 키가 큰 도깨비, 작은 도깨비, 얼굴이 새까만 도깨비까지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뛰쳐나왔습니다. 놀부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가장 큰 도깨비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욕심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도깨비들이다. 놀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은 어디 있고 보물은 어디 있느냐? 도깨비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보물을 받고 싶었느냐? 그럼 보물을 주지. 도깨비들은 갑자기 놀부의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 도깨비는 쌀자루를 번쩍 들어 밖으로 던졌고 다른 도깨비는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또 다른 도깨비는 이불을 찢고 장롱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놀부는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그건 내 재산이다.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도깨비들은 더욱 크게 웃으며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도깨비는 놀부의 돈주머니를 집어들더니 하늘 높이 던져버렸고 다른 도깨비는 금부치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놀부는 울면서 도깨비들을 쫓아다녔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 도깨비가 놀부 앞에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따라하지 않고 복만 따라하려 했으니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다. 그 말을 남긴 도깨비들은 큰 웃음소리를 내며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놀부의 집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고는 비어 있었고 그릇은 깨져 있었으며 귀하게 모아두었던 재산도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놀부는 주저앉아 망가진 집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흥부가 받은 것은 단순히 행운이 아니라 착한 마음에서 시작된 복이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놀부는 한참 동안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깨진 그릇과 부서진 가구, 텅 빈 창고만 남아 있었습니다. 놀부의 아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거의 남지 않았어요. 놀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놀부는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놀부네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대. 욕심을 부리다가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 봐. 놀부는 사람들이 자신을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비웃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곡식도 대부분 없어졌고 돈도 많이 잃었습니다. 결국 놀부는 가장 하기 싫어했던 일을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놀부는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흥부의 집이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 놀부는 여러 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에 흥부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은 빗자루를 들고 동생을 쫓아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를수록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참을 걸어 흥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놀부는 한동안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흥부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형 놀부라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놀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부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흥부는 형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 사람은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놀부였습니다. 흥부야, 내가 너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다. 흥부는 조용히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쌀을 빌려달라고 왔을 때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심한 말을 하고 쫓아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흥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부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받은 복을 부러워해서 같은 일을 흉내만 냈다. 착한 마음은 배우지 않고 결과만 얻으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흥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지난 일은 이제 잊으십시오. 놀부는 놀란 표정으로 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주는 것이냐? 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끼리는 서로 미워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형님이 진심으로 뉘우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놀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동생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흥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쌀자루와 여러 가지 먹을거리를 가져왔습니다. 놀부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건 왜 가져오는 것이냐? 흥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께 드리려고요. 놀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흥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형님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저는 형님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놀부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흥부야, 정말 미안하다.
흥부는 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함께 잘 살아갑시다. 그날 이후 놀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인사했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조금씩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쉽게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부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예전처럼 자주 왕래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두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고 아이들은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흥부의 아이들은 놀부를 큰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놀부도 조카들을 친손주처럼 아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사이가 나빴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화목하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뉘우치면 달라질 수 있는 법이야. 그 후로도 흥부는 부자가 되었지만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었고 놀부도 동생과 함께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으로 얻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착한 마음에서 시작된 복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